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몇 주 내에 중국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면담할지 향후 양국 정상 간의 회동으로 이어질지 주목되는데요. 미 백악관은 대화의 초기 단계라고 진단했습니다. 관련 내용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당초 올해 2월에 블링컨 장관이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었는데 정찰풍선 사태로 무기한 연장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블링컨 장관이 곧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다라는 외신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 이렇게 미중 양국의 고위급 접촉을 재개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배경부터 좀 짚어주시죠. 일단 뭐 블룸버그에 이어서 로이터도 고위급 익명으로이지만 고위급 관리의 발언을 소개를 하면서 예. 조만간 뭐 방중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사실은 나왔었던 거였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2월의 정찰 풍선 그 사태 때 잠시 중단이 아니라 연기라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일정을 조율 중에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었고 조건이 맞춰지면은 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조건을 계속 확인하는 작업이 진행되어 왔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방중이라는 거는 그냥 상수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타이밍은 아직까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이건 변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예. 사실 최근에도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G7 정상회의 때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양국 관계에 해빙이 임박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난달에 블링컨 장관이 워싱턴 포스트 행사에서 연설을 하면서 이 정기적으로 미중 간의 의사소통 라인을 회복할 때가 됐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예측이 되었었던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전에도 미중 접촉이 지금 보면은 상당히 잦다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지난 달만 해도 번즈 CIA 국장이 중국을 방문을 했었고요. 지금 이번 주만 해도 월요일도 이제 크리스텐 브링크 동아시아 차관보가 예. 지금 NSC 배롱 국장과 함께 지금 중국 측 외교부를 지금 접촉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의제는 여러 가지입니다. 뭐 기후 변화라든지 인권 문제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예. 결국에는 상관이라고 할 수 있는 블링컨 장관의 방중 일정도 분명히 그중에 의제로 하나 포함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관련해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접촉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조만간 이제 장관급 정도의 대화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예. 이번에 블링컨 장관이 중국에 방문을 한다면 과연 시진핑 주석과 만날 것인지, 그렇다면 미중 양국 관계가 해빙 모드로 들어갈 수 있을지가 좀 큰 관심사인데, 일단 이 방중 보도와 관련해서 중국 매체들은 보여주기식은 안 된다, 미국이 좀 성의를 보여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성의라고 하면 좀 어떤 점을 좀 염두에 둔 말일까요? 성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미국 측에서는 또 진정성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예. 그래서 중국이 미국의 진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좀 의심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미국이 이렇게 막 손을 내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조금 거부를 하면서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 뭐 때문인가를 보면은 근본적으로 미국의 대중국 원칙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안보와 관련해 가지고 우려가 있으면은 동맹국가 파트너국들의 입장을 계속적으로 전달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는 대만 문제를 포함해서 할 얘기는 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경쟁이 공정해야 된다. 적어도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이런 공정한 경쟁, 즉 불법 활동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할 얘기는 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글로벌 협력인 거거든요. 그럼 첫 번째, 두 번째가 아직까지는 좀 긴장 관계를 계속 형성할 수밖에 없고 특히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게 2월 달에 그 정찰풍선 문제가 예. 가장 컸잖아요.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FBI가 충분히 조사를 했었고 중국과 만나게 되면 이 얘기를 안 꺼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부분이 제기된다는 것에 대해서 중국도 상당히 부담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예. 게다가 미국 내에서 중국과 이렇게 대화하는 것에 대해서 특히 의원 차원에서는 의회에 이제 여러 인사들이 상당히 조금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톰 커튼 상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현실적이지 않다. 공산국가와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 중국도 이러한 분위기를 사실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조금 민감하게 또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경제 관련해서 최근 이제 서방의 대중 외교적 그리고 또 경제적 전략으로 디리스킹 전략이 좀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국제 경제 무대에서 완전히 고립시키고 배제하는 그런 전략이 아니라 어떤 위험을 관리해 나가는 그런 디리스킹 전략을 취하는 건데 최근 이 바이든 행정부도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의 전환을 예고한 상황이거든요. 중국과의 어떤 화해 모드로의 전환 혹은 경제적 관계에서 조금 더 실용적인 측면에 방점을 찍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그 얘기가 사실은 옐런 장관이 존스 홉킨스 대에서 연설을 하면서 예. 또 이제 미중 경제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분리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게 다 이제 양측에게는 재앙이 될 것이다라고 했었던 그 부분이 있죠. 예. 그것과 동시에 또 강조를 했었던 것이 규칙을 준수하는 중국이 성장하는 것이 미국에도 이익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가 상호 의존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분리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구축해놓은 질서에 중국이 계속 이제 편입을 하면서 잘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을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또 설리번 부장관이 또 디리스킹을 또 언급을 했었죠. 그런 차원인데 그럼 과연 이전에 미국의 대중 정책이 디커플링이었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완전히 분리할 수 없다라는 거는 다들 아는 사실이고, 예. 그리고 아무도 이제 공식적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디커플링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리스킹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지금 현 사태가 그렇다라는 거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자면은 유럽 측에서 이제는 디리스킹, 리스크를 좀 줄이는 방식으로 중국에게 접근을 하자라고 이제 그런 담론이 나오니까 예. 미국도 보조를 맞추는 차원에서 이 단어를 계속 쓰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가장 우려를 하는 것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서로 뭐 관세나 무역과 관련한 여러 가지 경쟁이며 서로 이제 보복식 그런 여러 가지 조치들이 다 망하는 길이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긴장이 너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있어요. 예. 최근에도 보면은 대만 해협에서 미국 구축함을 앞에 두고서 중국의 함선이 그냥 막 지나가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거의 뭐 137m 바로 앞에서 그냥 쭉 지나가는 그런 영상이 공개가 됐었는데 예.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이 우발적으로 정말 의도하지 않게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 채널을 빨리 살려서 이런 부분들을 관리해야 된다. 이게 다 리스크다라고 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제 고위급 차원에서는 이 리스크를 어쨌든 발생하는 부분들을 축소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디리스크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11년 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자, 의미부터 좀 짚어주시죠. 글쎄요. 일단 지금까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돌아가면서 사실 선출이 돼요. 그리고 한국의 차례가 되었었다라는 것은 몇 년 전부터 예견이 되었었던 그런 부분이고요. 예. 아프리카와 아시아 통틀어 가지고 비상임이사국 10개 중에서 5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미 작년에 일본이 차지를 했었고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그다음 아시아에서는 한 개 국가 정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전에 보면은 인도가 됐었고 베트남,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중요 국가들은 다 한 번씩 거쳐 갔으니까 남은 국가 중에서 중요한 국가는 한국이었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준비를 했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국가들을 선정을 하느냐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적인 배분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또한 유엔 차원에서 평화 구축 활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여기에 어느 국가가 많이 기여를 했는가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가 돼요. 그래서 이 평화 유지에 대한 여러 가지 기여 중에서는 한국이 최근에 많이 했었던 것이 재정 지원입니다. PKO 예산이며 그리고 유엔 전체에 이제 각 국가들이 내는 예산들이 있어요. 이제 분담금인데 이것이 과거까지는 몇 년, 2, 3년 전까지만 해도 10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올해 10위 안으로 들어와서 9위가 됐습니다. 그만큼 예산적인 측면에서 재정적 기여를 넓혔다라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고려되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예. 특히 또 유엔과 관련해서 특히 PKO 관련해서 우리가 많은 행사들을 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라든지 아니면은 PKO가 많이 파견되는 곳은 결국에는 아프리카 지역이거든요. 예. 그래서 최근에 아프리카 연합
미국과 파트너십을 상당히 강화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주요 협력 대상 국가의 어떠한 관계성을 높여간다. 그만큼 유엔에 기여를 한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가 아닐까 그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기여도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미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고 일본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비상임 이사국으로 2024년까지 이제 활동을 하는데 이렇게 한미일 3국이 동시에 안보리에서 활동을 하는 것, 그러니까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일 공조가 더욱 강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한미일 3국이 동시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한계도 있고요. 기회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일단 한국이 비상임 이사국은 아니었지만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사국이잖아요. 예. 그리고 유엔 안보리는 당사국은 어떠한 관련한 회의를 할 때 부르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회의 이전과 이후에 계속 당사국과 계속 협의를 하면서 어떤 아젠다를 올릴 것인지, 어떤 문구를 넣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다 이제 다 협의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약에 한국이 안 했다면 비상임 이사국으로 이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지만 과거에도 그런 활동들을 다 했기 때문에 아주 큰 뭔가 기여를 다시금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조금 어려운 그런 측면도 있기는 합니다. 예. 하지만 비상임 이사국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회의에 참석을 하고 그만큼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다라는 측면에서 그것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하지만 또 어떤 부분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느냐면 북핵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여전히 걸림돌은 해소되지가 않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여전히 뭐 북한의 미사일이라든지 여러 뭐 핵실험 앞으로도 뭐 예견이 되고 있는데 예.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 협조적이어야지 사실은 한국이 뭔가 힘을 조금 더 쓰면서 외교적인 노력을 가했을 때 효과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적어도 제가 예측하기에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입장은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도 여전히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한편 북한은 세계보건기구 WHO 집행이사회 새 이사국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뭐 여러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WHO가 중국의 영향력에 굴복했다. 뭐 북한이 세계보건에 대해서 어떤 발언권을 갖는다는 게 이게 과연 자격이 있느냐 이런 자격 논란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일단 북한이 당선된 거는 비밀 투표로 일단 당선이 된 것이고요. 예. 194개 국가 중에서 123개국이 지지를 했기 때문에 일단 당선이 된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선거에서 이제 직을 이제 우리가 얻게 되는 그런 구조이고 아마 중국과 관련해서 어떠한 힘을 썼다라는 것은 전반적인 지금 구조상 중국이 많은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문제도 어느 정도 힘을 썼지 않을까 예측을 하는 부분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중국과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예산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하게 되는데 재정 구조상 WTO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지정해서 할당되는 그런 예산이 있지만 자발적으로 내는 예산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둘을 비교를 해보면은 자발적으로 내는 예산 부분이 최근에 더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이 자발적으로 내는 부분을 중국이 많이 내다 보니까 예. 재정적으로 기여가 많아지고 그만큼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라는 측면에서 중국이 그러면 어느 정도 영향력을 이번에도 여러 차원에서 쓰지 않았을까라고 예측을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네. 하지만 결국에는 북한도 WHO와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협력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는 했어요. 유엔의 뭐 산하 기구 중에서 UNDP라든지 아니면 보건기구는 북한 문제를 아주 오랫동안 다뤄왔었고 특히 결핵이라든지 비형 간염이라든지 이런 퇴치 문제와 관련해서 협력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도 이번 선거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종합적으로 생각한 결과다 이렇게 또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 외교 안보 정책 기본 방향을 담은 국가안보 전략서가 공개가 됐습니다. 전 정부가 강조를 했던 종전선언, 평화협정은 언급이 되지 않았고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우리가 당면한 최우선적 안보 위협으로 명시가 됐습니다. 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좀 강조한 이 부분 저희가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글쎄, 정부가 새롭게 출범할 때마다 항상 국가 전략서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 나올 때마다 그때 변화하는 안보 환경들을 모두 종합해서 담게 되어 있어요. 근데 과거에 비해서 지금 북한이 뭐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을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이것이 안보 위협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이번 전략서에서 강조를 했었던 것이 미중 간 전략 경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구도 속에서는 어쨌든 중국과 러시아 편에 북한이 서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한국이 미국 주도의 여러 가지 네트워크에 지금 편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대결 구도가 항상 아주 오랫동안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현실적인 측면들을 고려를 해서 그 부분이 강조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하지만 한반도 평화 관련해서도 분명히 전략서에 담겨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가 이제 국가 안보 목표 두 번째로 일단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내용을 보면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하면서 통일 미래를 준비한다라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균형적인 측면들을 내용에서는 세부 내용에서는 좀 맞췄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우리가 조금 주목할 것은 남북 관계와 관련해 가지고 강조됐던 것이 원칙에 기반한 상호주의였거든요. 예. 상호주의라는 것은 결국에는 북한이 특히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협조적인 부분들을 보일 때 한국도 마찬가지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원칙적으로 강조했다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특히 또 한 가지 이번에 강조를 했었던 것이 인권 문제였어요. 그리고 예. 인도주의적 여건 개선 이런 것들이 다 추가됨으로써 북한 인권 문제를 앞으로는 이제 현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을까 또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외교 분야 전략에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한다 이런 내용도 담겼거든요. 그러니까 한미일 협력을 그 전 정부보다도 훨씬 더 좀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지금 환경인 것 같아요. 예.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번 전략서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이 구도가 양분화가 되고 있는 그런 것들이 현실적인 구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주주의 국가, 특히 이 지역에서 이제 같은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는 일본. 이 아무래도 대표적일 것이고, 예. 그리고 한미일 이 세 나라가 결국에는 연대를 강화한다라는 부분들이 강조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특히 지금 우리가 우려를 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이라든지 아니면 자원의 무기화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중국의 뭐 좀 불법적인 경제적인 여러 가지 행동들에 대응을 한다라는 부분들이 계속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미일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로는 한국이 이번에 특히 인도 태평양 전략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인도 태평양 전략을 내세운 나라가 미국 그리고 아시아에서 일본 그리고 한국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나라를 묶는 키워드가 바로 인도 태평양 전략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본과의 이제 협력이 계속 강조될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도 이제 이번 정부가 한일 그리고 한미를 묶어가지고 한미를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연장선이다라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가안보 전략서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